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며 연합군은 9월 28일 전쟁 발발 약 3개월 만에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극적으로 뒤집히면서 낙동강 방어선에선 희비가 갈렸는데요. 한 달이 넘는 혈전으로 한계에 다다랐던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았고 후방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북한군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9월 중순 낙동강 방어선의 북한군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 제8군 사령부는 북한군 병력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병력은 7만여 명에 불과했고 중화기와 전차 보유량은 현재의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병력의 70%는 점령지에서 강제 징집되어 1주에서 2주의 기초훈련만 받은 신병들이었죠. 이들은 전투병으로 쓰기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식량의 부족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유엔 공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인한 전장 공포증에 걸려 있는 등 사기는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은 낙동강 전선의 국군과 미군에게 승리의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국군과 미군은 한 달 넘게 이어진 격렬한 전투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요. 미군은 참전 이후 전사자 4,280여 명을 포함해 부상, 포로, 실종 등 2만 명에 달하는 큰 손실을 입어 숙련 병사들의 비중이 25% 정도로 줄어든 상태였고 국군 역시 초기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부대 재편과 보충을 통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했지만 대부분 신병이어서 전투력이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반격 개시 직전 연합군의 총 병력은 15만 7천여 명으로 북한군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기갑, 포병, 중화기는 물론 탄약 보급 면에서도 월등히 우세했고 제공권과 제해권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미 제8군 정보부서는 북한군의 전력을 10만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사기 또한 왕성하다고 오판하고 있었지만 전세를 뒤집기 위한 총반격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6일 오전 9시 인천 상륙작전 바로 다음 날을 기해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모든 전선에 걸친 총반격을 명령합니다. 처절했던 최후의 방어선이 공격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연합군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미 제8군 예하 4개 군단이 낙동강 전역에서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의 큰 구상은 단순했는데 먼저 대구, 김천, 대전, 수원으로 이어지는 축선을 따라 주공인 미 제1군단이 신속히 진격합니다. 그 다음 동부와 중동부에선 국군이 태백산맥을 타고 38선까지 진격하고 서부에선 축선 좌측에 포위된 북한군을 섬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시계가 극도로 불량해졌고 이에 아군이 큰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항공 및 포병 화력 지원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특히 주공부대인 미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외관 부근에 예정되어 있었던 B-29편대의 대규모 지원 폭격이 취소될 정도로 기상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완강했습니다. 북한군은 후방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작전은 악천후 속에서 강행되었습니다. 주공인 미 제1군단은 제1기병사단을 선봉으로 포구를 뚫으며 외관 정면을, 국군 제1사단은 다부동 정면을 공격했지만 각각 북한군 3사단과 1사단의 저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합니다. 남쪽에선 미 제25사단이 마산 전방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나 폭우로 불어난 강물과 북한군의 거점 저항에 막혀 쉽사리 전진하지 못했고 중동부 전선의 국군 제2군단 역시 의성과 안동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했으나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반면 창녕 영산의 미 제2사단은 큰 성과를 거두는데 사단의 맹공으로 북한군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16일 오후부터는 낙동강 서쪽으로 무질서하게 후퇴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9월 18일 전황에 물꼬를 튼 건 미 제1기병사단 우측의 국군 제1사단이었습니다. 1사단은 정면 공격으로 방어선을 뚫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15연대 병력으로 정면에서 적을 붙잡아두면서 11연대가 우측으로 우회해 공격하고 12연대가 오늘날 창평리에서 거미리 방면으로 크게 우회해 적의 퇴로를 끊는 작전을 구상합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2차단으로 정면의 북한군 1사단과 다부동의 13사단은 큰 혼란에 빠져 북한군의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군 제1사단의 돌파는 주공인 미 제1기병사단의 진격을 촉진시켰습니다. 9월 19일부터 총공세를 재개한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 3사단의 저항을 격파하고 다부동 일대의 북한군을 밀어냈으며 외관 북쪽까지 점령합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피로 물들었던 외관과 다부동 일대는 완전히 연합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전선이 무너지자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9월 21일에 터져나오는데요. 북한군 제13사단의 참모장이었던 이학구 총자가 국군에 투항한 것입니다. 그는 사단 병력은 1,500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70에서 80%가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의용군이다. 한 달 전부터 보급이 끊겼고 사단은 전투력을 상실해 상주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라고 진술하며 북한군의 처참한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지도부는 상륙 사실을 감추고 전선 사수를 명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관 다부동 전선이 붕괴되자 낙동강 방어선의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뿔뿔이 흩어져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은 사실상 사라졌고 워커 사령관은 북한군의 재편성의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 추격을 명령했죠. 추격의 선봉에 있던 미 제1기병사단의 사단장 게이 소장은 전차와 포병, 공병을 결합한 기갑추격부대 제777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했습니다. 특임대는 경부축선을 따라 파죽지세로 진격했는데 9월 23일 상주, 25일 보은, 26일 청주를 통과하는 등 27일까지 약 170km를 질주했습니다. 이들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격파하며 길을 열었고 많은 포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1기병사단 서쪽의 미 제24사단은 28일까지 대전에 도달해 시가지를 장악했고 우측의 국군 1사단은 상주 방면으로 축선을 올리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동부 해안에선 국군 제3사단이 빠른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하루 평균 17.3km의 속도로 북진을 거듭해 9월 27일 경북 울지를 탈환한 데 이어 9월 30일엔 강원도 양양 남쪽 38도선에 도달하며 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가장 먼저 38도선에 도달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도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2사단은 합천, 거창, 전주를 거쳐 30일 강경까지 도달했고 미 25사단은 진주, 남원을 거쳐 군산까지 진격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상륙해 서울을 수복한 미 제7사단은 예하 31연대를 남쪽으로 급파해 수원을 거쳐 오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미 1기병사단의 777 특임대가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는데 1950년 9월 26일 22시 26분 31연대의 전차 소대가 오산 북방에서 북쪽으로 전진해오던 777 특임대와 마주하며 마침내 상륙부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7일 08시 26분 접촉 성공이란 보고가 사단으로 올라가며 이 시간을 기점으로 경부축 서쪽에 남아있던 북한군의 퇴로는 완전히 닫힙니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연합군 손에 넘어왔습니다. 총반격을 개시한 지 불과 2주 만에 전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월 말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까지 진격하며 전쟁 이전의 국토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한군 전선지휘부는 북쪽으로 도주했고 북한군 제1군단은 조치원에서 해체, 각 사단은 조직이 와해된 채 분산 후퇴했죠. 포위망을 뚫고 38선 이북으로 빠져나간 병력은 약 25,000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되며 반격작전 기간에만 9,294명의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연료 고갈로 인해 거의 모든 전차와 차량 등 기동 장비를 포기하고 도주해야 했는데 이는 개전 초기 국군이 입었던 인원, 장비 손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을 몰아낸 국군과 유엔군 앞에는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새로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더 북으로 나아갈 것인가?